제네시스 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집 한 채라도 있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대출 완화 발표, 이게 앞으로 1년 동안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표인지 또 소장님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DSL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 소득이 얼마가 이렇게 나가냐. 그래서 현재는 DSR 40%거든요. 40%. 그럼 내가 신용대출이 있다, 담보대출이 있다, 그럼 전부 다 더해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가 내가 소득이 100인데 4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런데 이거를 일부에 한해서 DTI 60%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DTI는 뭐냐? Debt to Income 그래가지고 내 소득에 대해서 그 해당 대출만, 담보대출만, 신용대출 합치지 않고 그게 60까지 늘어나요. 60%까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한 DSR 80%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효과가 있다고. 근데 이게 다 되냐? 그건 아니고 임차인들이 나갈 때 아니면 역전세 될 때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는 용도로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세를 주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 근데 내가 1주택자라면 대부분 내가 이제 밑에 깔고 사는 실거주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을 건데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들 아셔가지고 실거주하고 투자를 또 분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곧바로 임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고, 1년간 한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좀 역전세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는데 세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관련된 금융기관 통해가지고 아니면 대출 상담사 통해가지고 꼭 이걸 알고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랑 불필요하게 임차인하고 막 이렇게 갈등 일으키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앞두고요. 사실 급한 불을 끄려다가 뭐 불을 더 키우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부가 왜 세금을 들여서 집주인이 보증금 갚는 걸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좀 약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그 채권 채무 관계로 계속 남아서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말 피해보는 사람은 임대인도 피해보지만 임차인이 더 피해를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채권 채무 관계를 돌려버린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하고 은행으로 바꿔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내가 이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그게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못 해준대요. 그럼 좀 약간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근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간 그걸 풀었대요. 그럼 일단 나는 그럼 받고 내가 딴 데 가면 되잖아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전세보증보험 된다든지 아니면 그 한도가 좀 내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그게 사업이 안 되거나 좀 대출을 못 갚으면은 임대인이 은행하고 해결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은행까지 막 위험해질 정도라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임차인인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전세금이 되게 내려간 것 같은데 집값도 내려가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참에 이걸 받아서 나가거나 나가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임차인이라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임차인도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너무 이게 좀 과해져가지고 좀 금융권에 좀 위기가 될 정도로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내가 어느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어떤 개정안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전세가를 지지해 준다고 하지만 한시적으로 대출을 더 내고 이자 올라가면 지지하는 기둥이 버틸란가 모르겠네요 라는 부분. 이것도 아까 조금 소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빚이 전 세계 1위인 국가에서 자꾸 대출을 늘리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이런 글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집에 살고 있는데 5천만 원이 역전세를 맞았다. 그럼 내가 5천을 내가 전세를 내려야 된다. 근데 집주인이 그걸 내가 못 돌려준다. 그럼 내가 더 불안하잖아요. 내가 임차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나가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럼 세입자 맞추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뭐 임차권 등기를 하네 뭐 하네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깔끔하게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알고 내가 활용하면 임차인이 이런 걸 오히려 피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런 사람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임대인. 임대인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좀 매정한 어쩔 의견이라고 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면 임차인이 손해 봐요. 맞아요. 저는 그게 더 싫어요. 가만히 전세 들어왔다가 손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소중한 재산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나 홀로 단지보다는 대단지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잘 되니까. 네.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대단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면 우리 집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가 2억이 떨어져서 내가 2억을 내가 돌려받아야 돼. 네. 중간에 그런 집이 많으면 내가 훨씬 거래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번에 내가 너 대출 되니까 임대인한테 오히려 알려주고 네. 2억 돌려주라고. 그리고 너랑 은행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랑 해결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받고 시세에 맞춰서 옆동으로 가면 돼요. 그럼 나는 인프라 똑같이 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좀 똑같은 경우라도 그거를 이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 네.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내가 임차인인데. 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차인들을 좀 불안해서 좀 해소를 시켜줘야죠. 내가 이거 책임지고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정말 이게 싫으면 그럼 이제 내가 전세금 다 보증금 내줄 테니까 네. 다른 곳하고 좀 알아보는데 좀 뭐 시간 여유를 달라.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두고 뭐 바닥을 네. 찍었다, 아니다, 뭐 2차 하락이 남아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대출 제도의 변화가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바뀐 게 아까 말씀드린 임차금 반환 목적에 한정돼 있고 네. 물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이 좀 풀려 있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에 그칠 거라고 보고 네. 목적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금리가 여전히 불안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전에 왜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랐는지. 미국에서 시작된 전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우리 지금 못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불안 요소긴 해요.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올리자니 이루어져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게 결국에는 예측지 못한 변수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심리가 무너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일부 지표는 회복된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꼭 그런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상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옆집 네. 아저씨 아줌마 네. 옆에 앉아있는 김대리가 느끼고 있는 거 이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심리 회복되는 멀었어요. 아직은. 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나오기로 했던 게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영리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선은 딱 요 정도거든요. 네. 이걸 좀 뚫어줬으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세법 개정이든 대출이든. 근데 다 거기 걸쳐가지고 안 뚫어줘. 예를 들어서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도 DSR 풀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보증금 반환 목적만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감안해야 된다. 네.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대출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과거에도요. 네. 하락장에 보면은 세금 정책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거래 정말 안 됐을 때고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 안 좋았을 때요. 그때 나왔던 게 양도세 감면주택, 아예 주택수 빼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수에서 빼고 취득하고 나서 5년간은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20% 농특세만 내고. 네. 그런 대표적인 데가 마고, 광교 네. 이런 데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사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저금리 상황이거든. 지금은 금리가 또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럼 네.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니죠. 그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효과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미분양 대승고를 샀어요. 네. 근데 5년까지만 양도세 감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5년 이후에는 많이 올랐는데 5년 동안 거의 안 올랐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초반에 오르질 않아서?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또 나오면은 기간이 있거든요. 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러면 너무 일찍 사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고 나중에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기간은 어쨌든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올랐는데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5년 기간은 안 올랐어. 그래서 세금으로 그냥 다 내서 결국 승자는 정부였다.
시장은 살리고 세금은 다 걷어가고 그런 씁쓸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부동산에서 네. 가장 어려워하는 양대 산맥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네네. 세금,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하지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실 세금 공부, 대출 공부는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 소득은 많이 안 늘었는데 내가 뭐 세금 공부, 뭐 대출 공부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는 대출은 우리 이제 대출 강의도 우리 월부닥하면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레오님도 계시고 풀팽님도 계시고 네. 뭐 숑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전문적인 거는 이제 그분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2014년도에 내 집 마련 처음 하고 네. 그 뒤로 막 사업자 대출 일으키고 네. 올해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잔금 치르면서 막 배웠던 그런 것들인데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냐면은 세금과 대출 이 두 개를 잘 알잖아요. 부동산은 거의 8알이 끝나버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와.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주식 조금 하는데 저는 이제 장기로 묻어버리거든요. 네. 사고 그냥 뭐 거래 잘 안 하는데 주식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굉장히 금액이 크고 무겁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의 동료들이 거의 90%가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들한테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의의 경쟁자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야 돼.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 해요. 네. 그럼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우리 팀장님이 계셨어요. 네. 팀장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아예 대놓고 이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분을 이길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돈은 어려운 곳에 가야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내가 대출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살 때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일으킬 수 있는 게 대출, 레버리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휘둘러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팔면은 세금이 나오죠. 네. 이때 이 세금을 어떻게 내가 줄일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세금도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하고 이 세금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투명해져 가지고요. 네. 내가 어디 사면 좋은지는 대략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압구정 사면 좋대. 그쵸. 한남 3구역 사면 좋대. 다 알잖아요. 네. 성수동 가면 좋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못 사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대출을 내가 5억을 일으켰는데 정말 숨에 헐떡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억인데 해볼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면 쉬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연 이걸 먹을 수 있는 사과냐, 감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3억 3천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2억 5천 받았거든요. 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2억 5천을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2,500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2014년도에 대출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회사 생활을 몇 년이나 하려고 30년 모기지 대출을 받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대출은 그렇게 갚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대출은 그 집을 팔거나 네. 아니면 전세 주면서 그냥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약간은 무대뽀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제가 소득이 100일 때 네. 대출 원금과 의자를 최대 제가 70까지 써봤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30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와. 생활은 되는데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50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50 이내였어요. 네. 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걸 해보니까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집을 전세 주고 대출 일시에 다 상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출 30년 모기지를 받으면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았는데 이거는 약간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뭐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앞에 국민은행이 있어. 여기가 제일 가까워. 그럼 가서 번호표를 뽑아요. 기다려요. 하염없이 기다려요. 네. 하염없이 기다리고 부르면 가가지고 저 제가 대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뭐 고객님 뭐 자료도 하나도 없어. 네. 뭐 대충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해가지고 뭐 물어봐가지고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적게 나오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구나 이런 사람. 네. 제일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은행마다 대출 상품이 다르고 똑같은 국민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마다 달라요. 맞아요. 지점장 정결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점장님이 그냥 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인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규제가 심해졌잖아요.
그때 김포에 있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수강생분이 계셨어요. 네. 다주택자여가지고 이거를 잔금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출 상담해주는 딜러가 있어요. 브로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계속 알아보겠는데 정말 이분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브로커를 다 전화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 70%인가 80% 맞았어요. 그러니까 0에서 70% 완전 극에서 극이죠. 네. 이거는 대출이니까 가능해요. 세법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과세가 아니야. 비과세가 그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대출은 그렇지 않아요.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인데 1부터 100까지 지점이 있는데 네. 하필 그 100번째 있는 지점이 엄청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어떻게든 내가 실적을 해야 돼. 여기서 실적은 뭐냐면 상품, 대출 상품인 거예요. 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연락을 해줬어. 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대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대출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상식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당연하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출은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브로커와 통화를 할 자신이 있다. 그냥 이 딱 하나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가지고 좀 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전화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런 사람 따로 관리하시고 뭐 평소에 연락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러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어요. 와, 이게 대출 공부와 세금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소장님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요. 아,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능력이 내가 연봉이 5천이야. 근데 내가 이 집을 A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 네. 근데 내가 그냥 미리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난 이거 못 사. 나 이거 대출 어차피 안 나와. 그래서 좋은 아파트 A가 아니라 옆에는 B로 가버려요. 그럼 이게 만약에 2년, 3년 지나잖아요. 자산 격차 벌어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대출 뭐 원금 이자도 갚아야 되고 힘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번 딱 일어나 버리면은 그거는 이게 비교 안 돼요.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죠. 물론 그 과도한 대출은 그럼요. 미리 자막을 하나 해주세요. 과도한 대출을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부동산이 재밌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요. 난 그게 너무 재밌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지금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 너무 안타까워.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각각 알아야 될 어떤 대출의 기초 지식이라고나 할까요? 원래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엄청 심했어요. 네.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대부분 다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주택이 좀 1주택자 있어도 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고가주택. 고가주택 예전에는 15억 초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한도 안에 들어오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면 뭐예요? 방법은 있다는 거지. 그럼 방법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고 다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상담사와 내가 연락을 할 자신이 있다. 그 마음가짐 하나.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가능해요. 꺾이지 않는 끝까지 알아볼 그 마음만과 열정만 있으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야 그게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뻔한 이야기 아니 하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진짜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고요. 저도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수십 명 있는 리스트를. 그 대출 상담사분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대출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만사 제껴두고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전화 돌리는 거예요. 제 상황이 이래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상담사분들도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경우도 한번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볼게요. 그럼 이 사람하고 계속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적극적인 사람. 왜냐면 이건 세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출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길을 찾으면 계속 찾다 보면은 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A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면 너무 좋대. 근데 물건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이 없어요. 돌아올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 소장님 가서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금매 나오면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얼굴 보고 익히고 내가 해야 되는 똑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물건이 옵니다. 그렇군요. 대출도 똑같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출 재밌어요. 그래서 알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활용해가지고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내가 지원을 좀 받아서
해볼게요. 그러면 구마다 또 막 다른 게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이 막 0.8%, 1% 이런 걸로 막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사업자 대출. 네네네. 당연히 그 사업자에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네. 중금리 시기죠. 사실 요즘 금리 상황을 보면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대출은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몇 가지 체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오는 현금 캐시플로우가 100이다. 가급적 50은 안 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단기간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1년 단위로 고정을.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게 1년 고정 4.6%였고 3년 고정 5.2였는데 저는 그냥 1년 4.6으로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시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재평가 받아서 또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을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받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여유 있게 받아서 이걸로 혹시 모를 때 내가 이자를 또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네. 그래서 좀 뭔가 계속 들어서 좀 거부감이 좀 없는데 네. 일부 몇몇 분들은 무조건 대출은 안 되고 죄악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많이 받으시면 안 되죠?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성적으로 네.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거부감 갖거나 네. 무조건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한번 통제를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이게 좀 더 넓게 보자면은 네.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통제할 수 있냐 이걸 알아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출이에요. 대출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네.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네네.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건 그냥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4년도에 집을 살 때 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당시 네이버 부동산에 뭐가 나왔냐면 네이버 부동산에 그 매가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옆에 대출 계산기가 나오고 그 대출 해주는 브로커 있죠. 상담사. 네. 그게 광고로 떴었어요. 네. 가지고 저는 그 중에 하나 전화를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처음부터 저는 대출 상담사를 끼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네. 프리랜서 개념이잖아요. 네. 은행 직원이 아닌데 그것도 몰랐어요. 네. 가지고 은행에다 막 전화해가지고 그분 좀 바꿔달라고 막 신뢰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인터넷으로 조회해가지고 많이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말들이 막 어려운 말들도 있고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끝까지 물어보세요.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거가 뭐냐면 네. 자기가 뭔가 모르거나 틀리면 이걸 질문을 안 해. 질문을 계속 해. 부끄러울 일 없어요. 내가 잠깐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설령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모르고 넘어가면 내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질문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잠 정결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출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은행이 돈을 버는 수익 구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예대 마진 들어보셨죠? 네. 예대 마진은 예금과 대출 마진이에요. 예금 내가 3% 받아서 대출 5% 내줘서 2% 남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상품을 못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 막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장사를 못해서 문을 닫더라도 정부 말을 듣자 이럴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돌려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아니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출을 해드릴 테니까 요 정도만 갖춰서 오시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지난 정부 때 이게 심했어요.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지점은 되게 이게 예대 마진이 높고 장사가 잘 돼요. 소위 말해서. 근데 여기는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네. 브로커가 여길 찾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면 뭐 월부닥하면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 상담 살고 한 건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도 뭔가 계속 뭐 대출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필요했을 때마다 제가 대출 상담을 찾아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 자체가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때 연결해가지고 제가 소개받은 사람들 지금도 제가 연락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면서 업데이트되는 지식이나 정보 그렇죠. 같은 것들. 그리고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세요. 주변에 지인들한테. 그럼 알려주면서 본인도 공부하고 주변 지인 케이스가 또 나오면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 그냥 공부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대출 브로커라고 하면은 항상 먼저 무슨 수수료 주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먼저 주는 거 특히 절대 없고, 그 등록 번호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해서 대출 상담사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은행연합회 사이트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쭈르륵 넣으면은 나와요. 그럼 혹시 이건 또 조금 우려되는 부분, 혹시나 대출을 받을 때 뭐 이상한 사람, 뭐 사기 위험이라든가.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너무 조건이 좋으면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조건이 좋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뭔가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런 거 할 때 보통 그게 실제 은행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대출 상담사는 그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이 승인이 됐어요. 그럼 승인 됐다고 해당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문자나 그런 걸로. 그럼 혹시라도 내가 한 번 더 검증하고 싶으면 그쪽에 연락해 봐야 돼요. 그 지점에다가. 지점 쪽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담사 통해서 진행하는데 뭐 이런 게 궁금하다. 아니면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셔야죠.